조선 사람들은 1월 1일 새해 첫날 무엇을 했을까요? 새해 첫날에 동해 바닷가로 해를 보러 갔을까요? 현대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맞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동해 바닷가에 줄을 섭니다. 입김이 하얗게 터지고 손난로가 식기 전에 누군가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첫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 환호성이 터지고 누군가는 소원을 빌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장면, 조선시대에도 똑같았을까요? 기록을 펼치면 의외의 장소가 먼저 나타납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집안, 문턱 너머 부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맞이와는 결이 다른 새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시풍속 관련 기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의 새해를 이해하려면 먼저 달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해 첫날이라고 부르는 1월 1일은 양력 기준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새해로 삼은 날은 음력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지금의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절로 치면 한겨울 가장 추운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에 무엇을 했을까요? 실록과 세시풍속 기록을 뒤지면 일반 풍속으로 굳어 바닷가로 몰려가는 장면은 기록에서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그리고 궁궐에서 시작되는 새해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의 해맞이 풍속 자체도 근래 들어 관광과 행사로 확산된 양상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새해 해맞이가 조선시대의 전통이 아니라 현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풍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민가의 부엌이었습니다. 재를 헤집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 아직 동이 트기 전 불씨를 살리는 손길이 먼저 바빴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끓이고 집안 어른께 문안을 여쭙는 일이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시풍속 기록에는 정월 초하루에 하는 일들의 세자가 붙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배, 세찬, 세주처럼 새해를 뜻하는 세자가 붙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빔처럼 설이 붙는 말도 있습니다. 새해의 중심은 바깥 풍경이 아니라 집안의 관계와 음식 그리고 예법이었습니다. 궁궐은 더욱 분주했습니다. 정월 초하루의 왕은 신하들로부터 하례를 받았습니다. 정조, 새해 첫 아침에 올리는 하례 의식은 새해를 맞아 나라의 질서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정월 초하루에 왕이 어디서 하례를 받았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조선에서 하늘은 풍경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일식이나 월식 같은 하늘의 변화는 정치와 의례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궁궐 기록에서는 특히 하늘의 변화를 징조로 해석하는 순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더 넘기면 날짜가 달라집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 하늘을 보는 풍속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 날짜가 정월 초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세시풍속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 하늘을 보고 한 해의 운을 점치는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대보름에는 높은 곳에 올라 첫 보름달을 먼저 보는 것을 길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정월 초하루의 해맞이가 아니라 정월 대보름의 달맞이가 조선 사람들에게는 더 익숙한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새해 첫날 조선 사람들은 바닷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세배를 드리고 궁궐에서는 하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늘을 보는 날은 따로 있었고 그날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새해는 바닷가가 아니라 집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첫 움직임은 새벽 어둠 속 부엌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정월 초하루 새벽 한양의 한 양반집 부엌에서 불씨를 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여인들의 손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을 데우고 그릇을 닦고 떡을 썰고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은 한 해 중 가장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움직임에는 오늘날과 다른 질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절과 음식, 옷차림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겼습니다. 세배, 세찬, 세주, 설빔. 조선 사람들은 새해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세시풍속 기록에 따르면 정월 초하루에는 온 집안 사람이 설빔을 입고 조상께 차례를 지낸 뒤 어른께 세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세배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해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서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이 먼저 절을 올리고 그 다음이 나이 순서였습니다. 한 집안의 서열이 절 한 번으로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른은 덕담을 건네고 때로는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세뱃돈은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풍속입니다. 돈이 아니라 떡이나 과일을 주는 집도 많았습니다. 세배가 끝나면 다음은 음식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아침상의 중심은 떡국이었습니다. 가래떡을 얇게 썰어 끓인 국에 고명을 얻습니다. 쇠고기를 넣을 수 있는 집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닭고기나 꿩고기를 쓰는 집도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집은 고기 없이 그냥 떡만 끓였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시풍속 기록에는 떡국의 흰떡이 깨끗함과 새 출발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전해집니다. 그릇에 담긴 떡국 한 그릇이 새해가 시작됐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 떡국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난한 집 부엌. 며느리가 쌀떡 뚜껑을 열었다가 멈칫합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뚜껑을 다시 덮어줍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며느리. 등을 돌리는 시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 흐릅니다. 양반집 상에는 고기와 고명이 풍성했지만 가난한 집 상에는 떡 몇 조각이 전부일 때도 많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워도 정월 초하루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떡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에 떡국 한 그릇 없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면 1년 내내 창피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떡국 외에도 정월 초하루 상에는 명절 음식이 올랐습니다. 산적과 전유어, 식혜와 수정과 같은 음식들이 차례상과 손님상에 올랐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설빔은 정월 초하루에 입는 새 옷을 뜻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집안 형편이 허락하는 한 새 옷을 마련했습니다. 여인들은 몇 달 전부터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어른들은 두루마기를 갖춰 입었습니다. 옷이 새해를 맞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여러 가지 금기도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불길한 말을 하면 안 된다거나 바늘질을 하면 안 된다는 금기들이 전해집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정월 초하루에 울면 1년 내내 운이 없다는 속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새해 첫날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한 해 전체를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세배로 관계를 다시 세우고 떡국으로 새 출발을 확인하며 설빔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아니라 집안의 질서가 새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민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절이지만 궁궐에서는 그 절이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집안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의 질서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민가에서 세배를 올리던 그 시각, 궁궐에서도 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절은 집안의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새벽 한양 경복궁 인정전. 동이 트기 전부터 관복을 입은 신하들이 궁궐 안으로 들어섭니다. 얼어붙은 돌바닥 위로 발자국이 줄을 만들고 입김이 하얗게 터집니다. 손끝이 시려 관복 소매 안으로 손을 넣는 신하도 있습니다. 정조 새해 첫 아침에 올리는 할애 의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정월 초하루에 왕이 인정전에서 백관의 할애를 받았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새의 할애는 단순한 새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조정의 서열, 나라의 위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정전 뜰에 신하들이 도열합니다. 의정부 대신이 가장 앞줄에 서고 육조 판서가 그 뒤를 잇습니다. 승지,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관원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품계에 따라, 직책에 따라 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신참 관리가 줄을 잘못 섭니다. 순간 옆에 선배 관리가 어깨를 잡아끌며 속삭입니다. 저기, 세 칸 뒤. 신참 관리가 황급히 자리를 옮깁니다. 정적 속에서 발소리만 들립니다. 왕이 인정전에 나타나면 일제히 절을 올립니다. 만세 소리가 뜰을 메웁니다. 기록에 따르면 새의 할애는 왕에게 올리는 할애와 함께 만세를 부르는 의식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민가의 세배와 달리 궁궐의 할애는 소리와 절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박자를 놓치면 의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매년 똑같이 치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변화가 있으면 새의 할애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일식이 있어 할애를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조선에서 하늘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왕의 덕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식이나 월식 같은 현상이 생기면 왕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의식을 중단했습니다. 새해 첫날 하늘이 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왕만 할애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왕 대비나 왕 대비가 살아계시면 왕은 먼저 대비전으로 가서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별도로 대비에게 할애를 올렸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왕이 먼저 대비에게 문안을 올린 뒤 인정전에서 백관의 할애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궁궐의 새해는 왕 혼자 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전체, 특히 선왕의 비나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그 서열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해 할애 외에도 정월 초하루에는 여러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향골례는 지방 관하에서 한양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방 수령들은 정월 초하루에 왕이 계신 궁궐 방향을 향해 사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왕이 직접 보지 않아도 나라 전체가 같은 시각에 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선의 새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새해 할애가 끝나면 왕은 신하들에게 세화를 내렸습니다. 세화는 새의 그림을 뜻합니다. 주로 복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새해 선물로 내렸습니다. 또 왕은 신하들에게 새해 시를 짓게 했습니다. 세시 풍속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시를 올리도록 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신하들에게 새해 할애는 영광이자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식 하나를 잘못하면 왕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절을 올리는 순서를 틀리거나 만세를 부를 때 박자를 놓치면 다른 신하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특히 처음 벼슬에 오른 신참 관리들은 며칠 전부터 의식 연습을 했습니다. 선배 관리가 절하는 자세부터 서는 위치까지 일일이 가르쳐 줬습니다. 새해 할애는 새해 인사가 아니라 조정 생활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새해 할애의 절차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의식 장소를 바꿨다는 기록도 나오고 어느 해에는 왕이 몸이 불편해서 편전에서 약식으로 할애를 받았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새해 할애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식 같은 하늘의 변화가 있을 때만 예외였습니다. 새해 첫날 왕과 신하가 만나는 의식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왕과 신하가 그렇게 하늘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식 하나에 나라 전체의 의식이 멈추고 왕이 스스로를 반성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에서 하늘은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하늘은 왕보다 높았습니다. 일식 하나에 나라 전체의 의식이 멈추고 왕이 스스로를 반성해야 했습니다. 하늘은 풍경이 아니라 신호였고 그 신호를 읽는 것이 곧 정치였습니다.
전란기 어느 정월 초하루 선조는 신하들의 할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일식으로 인해 새해 할애를 정지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왕은 의식을 멈추고 승정원에 명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경고를 보냈다. 짐의 덕이 부족한 탓이다. 하늘의 변화는 곧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조선은 하늘을 관측하는 나라였습니다. 서운관이라는 관청이 따로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서운관은 천문, 역법, 시각 등을 담당했습니다. 한 서운관 관원이 새벽 추위 속에서 먹을 손으로 녹이며 관측값을 적습니다. 손끝이 얼어 붓을 쥐기가 힘들지만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변화는 곧 조정의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식이나 월식이 예상되면 서운관은 미리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날의 의식을 조정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정월 초하루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을 뒤지면 일식 때문에 새해 할애를 중단한 기록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하늘의 변화 앞에서 왕의 의식은 언제든 멈췄습니다. 하늘은 단순한 관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신하들은 왕의 덕이 부족하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하늘이 정치를 잘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일식이 있자 대간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병고는 인간의 정치에서 비롯됩니다. 전하께서는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정사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하늘은 왕을 평가하는 도구였습니다. 일식이 예보된 날 궁궐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왕은 음식을 줄이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편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하들도 화려한 관복 대신 소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가려지는 순간 궁궐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간에서도 일식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후대 전승으로는 일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징을 치거나 북을 두드려 해를 되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에서 하늘의 변화는 재앙의 전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식, 월식뿐 아니라 해성, 유성, 이상 기온, 가뭄, 홍수 모두 하늘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해성이 나타나자 왕이 구원교서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구원교서는 신하들에게 직언을 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늘의 경고를 받았으니 정치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방식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월 초하루를 해돋이 관광처럼 보내는 풍속은 기록에서 뚜렷하게 잡히지 않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 하늘을 보는 풍속 자체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날짜가 달랐습니다. 조선의 하늘 보기는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정월 대보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달이 뜨는 밤 사람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정월 대보름 저녁 한양 인왕산 기슭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산길을 오릅니다. 손에는 횃불, 등잔, 음식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앞서 뛰어가고 어른들은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갈 거야. 달을 먼저 보는 게 나야. 달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은 달이 뜨기를 기다립니다. 횃불을 피우고 음식을 펼쳐놓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추운 날씨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그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아이들도 숨을 죽입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만 흔들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갑니다. 둥근 보름달이 산 너머로 떠오릅니다. 떴다. 누군가 소리치면 사람들은 일제히 달을 바라봅니다. 완전한 침묵이 흐릅니다.
아이들조차 말을 잃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산을 밝히고 사람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한 노인이 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여인이 두 손을 모읍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침묵이 조선의 새의 소원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정월 대보름에는 높은 곳에 올라 첫 보름달을 먼저 보는 것을 길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달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의 운이 좋아진다는 속설 때문에 사람들은 해 지기 전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달을 보며 한 해를 점쳤습니다. 달빛이 밝으면 풍년, 흐리면 흉년이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달의 색깔도 중요했습니다. 붉으면 가뭄, 희면 홍수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세시풍속 기록을 보면 대보름날 달을 보며 농사를 점치는 풍속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달맞이는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한 해 농사의 기륭을 미리 알아보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 외에도 여러 가지 풍속이 있었습니다.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고 기발기술을 마셨습니다. 오곡밥은 찹쌀, 차조, 팥, 검은 콩, 수수를 섞어 지은 밥으로 대보름에 나눠 먹으면 그의 운이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부럼은 밤, 호두, 잣 같은 견과류로 대보름 아침에 이를 깨물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다리 밟기 풍속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밟으며 애군을 쫓고 다리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들판에서는 쥐불놀이가 벌어졌습니다. 논두렁과 밭두렁에 불을 놓아 해충을 없애는 풍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횃불을 들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그 불길로 한 해의 농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조용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움직이고 소리치고 웃고 빌었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대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달을 향해 속으로 때로는 소리 내어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늘날 해맞이에서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장면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조선에서는 해가 아니라 달이었고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달맞이와 해맞이는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비슷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늘을 보고 소원을 빌고 한 해의 희망을 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정월 대보름에 산에 오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월 초하루는 집안 의식으로 바쁜 날이었고 농경 사회에서 달은 해보다 실용적이었으며 보름달은 완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루를 해돋이 관광처럼 보내는 풍속은 기록에서 뚜렷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정월 대보름에 산에 올라 달을 보는 풍속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해맞이가 조선의 전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 하늘을 보며 새해를 맞는 마음 자체는 대보름 달맞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새해는 결국 무엇으로 기억돼야 할까요? 해맞이는 없었을지 몰라도 조선 사람들이 새해를 맞는 방식은 오늘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조선의 새해 하늘 보기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조선의 새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새해를 맞는 방식은 하늘보다 사람에게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정월 초하루에 지금 같은 해맞이 인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해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장면도 첫 해를 보며 환호하는 소리도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해를 맞는 방식은 오늘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절 한 번, 국 한 그릇, 옷깃 하나가 곧 새해의 증거였습니다. 민가에서 새해는 집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어둠 속 부엌에서 불씨를 살리고 물을 데우고 떡국을 끓이는 손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배를 드리며 관계를 다시 세우고 떡국을 먹으며 한살을 더하고 설빔을 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세시풍속에는 정월 초하루에 하는 일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세배, 세찬, 세주, 설빔,
새해라는 뜻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궁궐에서 새해는 의식이었습니다. 정조 새해 첫 아침에 왕이 신하들로부터 할애를 받는 의식이 새해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거의 매년 정월 초하루에 왕이 어디서 할애를 받았는지 기록돼 있습니다. 할애 의식은 단순한 새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조정의 서열, 나라의 질서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일식이 있으면 할애가 중단됐고 왕은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왕의 덕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록에는 일식, 월식, 해성, 이상 기온 같은 하늘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 달을 봤습니다. 달빛의 색깔과 밝기로 한 해 농사를 점치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하늘을 보며 새해를 맞는 마음은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정월 대보름에서 발견됩니다. 조선의 달맞이와 오늘의 해맞이는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집 안에서 세배를 드리고 우리는 가족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조선 사람들은 떡국을 먹으며 한 살을 더했고 우리는 새해 음식을 나누며 시간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우리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빕니다. 달이냐 해냐, 정월 초하루냐 대보름이냐의 차이일 뿐 새해를 맞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기를,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무사히 한 해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날의 해맞이는 근래 들어 관광과 행사로 확산된 양상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해맞이는 조선시대의 전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달을 봤다면 우리는 해를 봅니다. 조선 사람들이 대보름에 산에 올랐다면 우리는 양력 1월 1일에 바닷가로 갑니다. 조선 왕들은 새해의 신하들에게 세화를 내렸습니다. 세화는 새해 그림을 뜻합니다. 복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새해 선물로 나눴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새해 시를 짓게 하기도 했습니다. 새해의 뜻을 시로 표현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조선의 새해는 이렇게 말과 글과 그림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조선의 새해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도 산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부엌, 궁궐의 인정전, 마을의 다리, 들판의 논두렁. 사람이 모이는 곳이 곧 새해였습니다.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고 옷을 갈아입고 소원을 빌며 관계를 확인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새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해 바닷가에서 해를 본다면 조선 사람들은 집 안에서 세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크게 외친다면 조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면 조선 사람들은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해를 맞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새해를 맞는 마음만큼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조선의 새해였고 오늘의 새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관을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우리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편하게 나눠 주셔도 좋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 많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